제가 지금까지 자기계발서 읽은 게 1000권 정도 되고요. 소개한 영상을 만든 건 한 6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하면서는 최대 월 1억까지 찍어봤거든요. 매번 그렇게 번다는 거 아닙니다. 최대예요, 최대. 어쨌든 이런 배움과 경험을 다 응축했을 때 결국에는 돈 벌고 인생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더니 딱 한 문장만 기억하면 되더라고요. 그 문장이 뭐냐면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쓴다. 이게 진짜 전부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업무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 관리 스킬을 알려드리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바쁘세요? 바쁠 거예요. 방금 질문에 바쁘지 않아, 나 널널해라고 대답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없어요. 90% 이상의 직장인, 자영업자, 뭐 누구건 바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바쁘게 살고는 있는데 인생이 유의미하게 나아지고 있나요? 내가 일하면 정말로 내 인생이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뀌어 갑니까? 점점 뭔가 레벨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아닐 겁니다. 왜? 바쁜데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일을 하면서 바쁘거든요.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를 키워주는 일,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의 큰 그림은 보지 못한 채 파편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그냥 직장 상사가 자기 하기 귀찮아서 떠넘긴 일, 더 나보다 시급이 높은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서 떠맡은 일, 이런 걸 하느라 바쁘거든요. 그런 일을 하느라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게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 어떤 것들인가요? 내 사업을 만드는 일,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들은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 남들이 시킨 일 때문에 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정말 그럼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요, 둘 중 하나는 만족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일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두 번째, 내가 죽기 직전이어도 이 일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하루하루 출근해서 직장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직장 업무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단순 업무 있잖아요. 뭐 고객의 CS를 처리한다거나 사무실을 정리한다거나 좋은 일이죠. 필요한 일이죠. 누군가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내 인생에 지속된 변화를 만들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그때그때 몸 시간 써서 처리하고 그냥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직장 일 말고 내 것을 쌓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구독자를 모은다, 디지털 상품을 만든다, 자산을 쌓는다,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어디 안 가는 내 자산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속된 변화를 만드는 거죠. 운동과 독서는 어떻습니까? 쌓이면은 다 미래의 내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뭘 하건 더 많은 걸 이룰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죠. 이런 일들이 중요한 일들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일의 유형이 뭐라고요? 내가 죽기 직전에도 할 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내일 죽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와이프랑 애기들이랑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이나 뭐 그런 거 정리해서 글로 쓸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전화도 좀 할 것 같고, 저는 기독교여서 교회 가서 이제 제가 떠나면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것 같고, 산책하면서 잠시 혼자 시간을 갖기도 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하거나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평소에 방금 제가 말한 그런 일들, 죽기 전에 할 그런 일들이 어때요?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밀려. 내가 일이 많으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버립니다. 글 안 써, 책 안 읽어, 운동 안 해. 피곤하니까 내 SNS를 운영하거나 내 사업을 시도하는 일 어떻습니까? 안 해요. 지속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일, 죽기 전에 할 일,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인데 다른 안 중요한 일 때문에 이게 밀린다고요. 왜? 안 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고 돈도 더 벌게 해주고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다 주는 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냐?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한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급한 일에 쫓겨 살아요. 근데 정작 인생을 바꾸는 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쓰는 행위라는 거죠. 결론은 심플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급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 이걸요 가장 먼저 시간표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일단 무조건 해야 됩니다. 운동 일단 시간표에 넣으세요. 가족과 식사 시간 일단 넣으세요.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업무, 그 어떤 상사의 연락, 그 어떤 고객 컴플레인보다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는 운동 시간으로 최대한, 매일은 못하는데 특히 요즘 좀 못해서 반성이 되는데 어떻게든 운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정 못하겠으면 사무실에서 일하다 중간에 스쿼트라도 합니다. 5시 반부터는 저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가장 먼저 고정을 합니다. 그 고정을 안 하면 제가 가정생활이 좀 힘들어지기도 해요. 아무튼 어지간히 중요하고 급한 일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들은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왜? 결국엔 이 일들, 방금 제가 먼저 시간표에 넣어야 한다는 그 일들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아무리 바쁘게 해도 결국에는 다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야, 당연히 나도 그런 일 하고 싶어. 근데 진짜 바쁘다니까?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 해결책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을 배워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인드셋이 뭐라고요? 시간은 있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이런 일을 중요하게 여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을 쓸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 시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시간이 많아서 운동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간이 많아서 퇴근 후에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 일에 시간을 써야지 그 순간 여러 가지 안 될 이유가 떠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간표에 먼저 받고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일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날 위해서 그 일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을 먼저 시간표에 박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시간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럼 그 시간을 박은 건 좋은데, 시간표에 넣은 건 좋은데 어떻게 시간을 낼 것이냐. 나 정말로 바빠. 나 정말로 정신없어. 맞아요. 다 바빠. 그래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시간을 만든다는 건요, 뭐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다 한계가 있어요. 효율을 극단으로 끌어올려도 언젠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위임입니다. 제가 알려드릴 위임의 첫 번째 유형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돈이 가장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숨 쉬는 것도 대신 시키고 싶다. 그 진짜 숨 대신 쉬게 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당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보다 떨어지는 일, 가치를 덜 창출하는 일은 다 위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소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가 집 청소를 한번 풀로 다 하려면은 정말로 만족스럽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은 한두 시간 걸리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퀄리티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제가 청소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청소 대행 서비스 있잖아요. 미소 같은 거. 미소 이모님 부르는데 시간당 만 얼마 정도거든요. 그러면 2시간이면 대충 3만 원이라 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당 10만 원을 벌어. 그러면 내가 왜 청소를 굳이 해야 되냐 이거죠. 정말로 청소를 너무 좋아해서 그게 취미 생활인 사람 제외하고, 이게 꼭 가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한다면 내가 뛰면은 나만 시간 써서 그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시간을, 그 일을 내가 실무를 뛰는 대신에 직원을 여러 명 뽑아서 그 직원을 교육하는 데 시간을 쓴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확실하게 리턴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교육이 당장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도 나중에 리턴이 크게 돌아오잖아요. 제가 최근에 하드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직원 교육에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많은 대표들이 나 시간이 없어요. 바빠. 언제 해? 일해야지. 클라이언트 미팅해야지. 근데 직원 교육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한 번에 여러 명을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교육하고 그걸 자료화 시켜놓으면 나중에 교육할 시간, 혹시 퇴사해도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 이상급인 분들 중에서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키는 걸 못해가지고 그 직원은 칼퇴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밤새서 일하고 있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거는 위임을 안 한 거죠.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임하라 그러면 이거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진짜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 시켜보면 눈에 안 차요. 그래서 이걸 시키고 가르치다가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위임을 망설이고 있던 저의 한번 R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을 깨준 책이 시간 해방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사용할 시간의 80%만 되찾을 수 있어도 충분히 훌륭한 위임이다. 두 번째, 비디오를 활용해서 가르쳐라.
첫 번째, 80%만 되찾아도 충분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뭔가를 위임할 때요, 이 사람이 나만큼 할 거다, 나보다 잘할 거다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시켜놓고 다 잘 되겠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점검하는데도 시간이 들 거예요. 대신에 내가 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한 거에 80%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내가 그 업무에 쓰는 시간의 80%를 줄여준다? 그거 자체로 완벽한 위임이라는 거죠. 그 정도를 만드는 거는 시간을 좀 들이고 노력을 들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위임할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팀장급 이상이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을 애당초 나를 복제하겠다, 내가 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잘못 설정하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채용을 잘해서 정말 똑똑한 분을 잘 뽑으면은 나보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사장이나 팀장,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을 잘못 설정하니까 힘든 겁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나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내 시간의 80%를 아껴줄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비디오로 가르쳐라. 이건 뭐냐면 어차피 누군가에게 뭘 해라고 알려줘도 처음엔 눈에 안 차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요. 야, 이거 하지 마, 나와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알려주고 내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업무가 새로 생길 때마다 내가 다 할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라? 시간의 방해 저자인 댄 마텔은 내가 한 번 그 일을 가르쳐주고 한 번 할 때 찍어라. 그리고 다음번에 그 업무를 할 때가 되면 그 영상을 그냥 틀어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업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70-80% 정도는 반복 업무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찍어서 보여주기만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도 실제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하기가 수월하고 나중에 무엇보다 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뭐 차, 집, 뭐 비싼 명품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어야 돼요. 시간의 방에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다. 다시 시간을 사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내가 시간을 되찾잖아요. 위임을 잘해서. 그러면 돈도 더 법니다. 제가 아는 부자들의 랭킹은요, 중간에 이렇게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위임을 얼마나 기깔나게 했냐로 결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못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사람에게 위임하기였고요. 두 번째 위임의 방법은 AI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사람에게 위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위임할 일 중에 80%는 요즘 AI가 해결합니다. 특히 저는 변곡점이 한번 왔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미나이 3가 출시됐거든요. 이건 변곡점입니다. 기존에 AI가 상당히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은 이미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대체가 가능한 수준까지 제미나이 3를 기점으로 온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요, 이거 꽤 된 연구거든요. 꽤 된 연구인데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근로자들이 주당 평균 1.5시간의 업무 시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제미나이 3 출시된 이후 최신 트렌드 연구가 아니고요. 챗GPT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후 얼마 안 돼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한상의에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은 도입하지 않은 기업 대비 매출이 4% 올랐고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7.6%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언제 기준으로요? 지금 제미나이 3 말고 챗GPT 4 뭐 한 이 정도 때 그 정도 성과를 이미 냈다는 거예요. 4%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조 하는 회사의 4%면 400억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AI 써보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 경우가 많냐면 첫 번째, 써보지도 않았다. 이건 그냥 써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써봤는데 별로던데? 나는 잘 못 써먹겠던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얘를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부하 직원한테 일 시킨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이 직원한테 돈 벌 방법 찾아와 라고 지시했어요. 그냥 야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알아와 이렇게 지시하면 이게 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직원이 잘못한 거예요? 사장이 잘못한 거예요. 직원은 내가 벌어와 라는 돈이 얼만지, 어떤 분야에서 아이템을 찾기를 원하는 건지, 현재 가용 가능한 자본이 얼만지,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배경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원에게 일을 잘 지시하려면은 방금 말한 그 배경 지식, 자, 너가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자원은 어느 정도고 내가 생각하기에 유망한 분야는 이거 후보군이 있는데 이 안에서 실제로 돈 잘 버는 회사들을 찾아보고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달이면서 그를 위해서 너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직원에게 어떻게 일을 잘 시켜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AI를 잘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 써먹는 방법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맥락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냥 뭐 해? 라고 하면 내가 잘 못해요. 이거를 왜 하는 건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업무가 필요한 건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 잘합니다. 두 번째, 배경 지식을 넣어줘야 돼요.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강의를 판매하는 이메일 마케팅 시퀀스, 여러 개의 이메일을 연달아 보내는 걸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강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써. 나
강의 판매하게 이메일 써라고 하면은 당연히 헛소리를 합니다. 근데 내가 강의 스크립트를 줘. 자, 그리고 이런 강의를 판매하는 이메일 시퀀스를 작성해줘라고 하면은 잘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됩니다. 그냥 터지는 유튜브 대본 써줘 이러면은 진짜 별 이상한 유튜브 대본이 나와요. 그런데 소득 5배 올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야. 총 분량은 10,000자 정도였으면 좋겠어. 핵심 메시지는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써라야. 어떤 이야기를 덧붙여도 이 핵심 메시지를 벗어나지 않게 이야기를 전개해줘. 그리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책이나 발언을 인용해줘. 톤은 친절하면서도 직설적이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예전에 작성했던 유튜브 스크립트를 입력해줄게. 이 톤에 맞춰줘. 이렇게 해야지 괜찮은 대본이 나온다는 거죠. 예시로 든 것뿐이지 이 영상을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저는 콘텐츠 생산은 제가 AI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안 시키고 제가 합니다. 대신에 AI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얼마든지 시킵니다. 가령 제가 요즘 시간을 아끼려고 AI를 어떻게 쓰냐. 유튜브 원고를 제가 뉴스레터로 그대로 발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 스크립트잖아요. 그러면 구어체, 말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글에 적합한 문어체로 다듬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구어체 스크립트를 AI로 추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미나이한테 입력하고 내가 이걸 뉴스레터로 발행할 거야. 적합한 문어체로 다듬어줘. 내용 누락은 없어야 되고 원본 스크립트의 말투 특성은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격식은 갖춰줘.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문을 안 읽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요약한 소제목을 넣어줘.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끝장나게 합니다. 저보다 잘해요. 자, 어찌됐건 업무적으로 내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덜 받는 방법이 사실 AI입니다. 부하 직원은 말 안 들으면 인간관계 불편해서 말 피드백을 못하는데 AI한테 막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I를 잘 써먹어서 시간을 아끼려면 부하 직원처럼 대하셔야 됩니다. 좋은 지시의 특성이 뭐였죠? 첫 번째, 맥락을 제공해라. 두 번째, 배경 지식을 제공해라. 세 번째, 구체적으로 지시해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서 AI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을 5배, 10배 올리고 인생 바꾸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핵심은 그냥 단 하나입니다.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쓴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져서 개구리를 먹어라 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해라. 그러면 하루 종일 개구리를 먹는 기분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개구리를 먹는다는 게 되게 꺼림칙하잖아요. 근데 불편하고 힘든 일을 할 때 그런 감정이 꺼림칙해. 그런데 그걸 먼저 해버려야 나머지가 다 쉬워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실제 실행 순서는 어쩔 수 없이 회사 업무를 하고 나중에 저녁에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 스케줄표에 가장 먼저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구분하세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일, 죽기 직전에도 내가 할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간표에 먼저 박으세요. 중요한 일이 먼저고 나머지 모든 일은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 일정, 회사 일, 다른 사람의 요청, 그걸 중요한 일정에 맞춰야 되는 거지 내 일정을 다른 사람의 일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위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AI에게. 80% 퀄리티여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되찾는 게 핵심입니다. 시간은 있는 게 아니고 만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시간표를 펴고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일단 입력해 놓으세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성공하는 법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알려드립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질문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질문은 바로 죽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입니다. 다시 한번, 죽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호주 출신의 호스피스 간병인이자 작가인 브로니 웨어는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그들이 무엇을 후회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가장 흔한 후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기대 대신 원하는 대로 살 용기를 가졌더라면. 두 번째, 좀 덜 일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다면.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다섯 번째, 스스로 더 행복하도록 내버려 뒀더라면. 그녀의 글 외에도 죽을 때 후회하는 것에 대한 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롤스로이스 못한 것, 100억을 벌지 못한 것, 반포 한강뷰에 살지 못한 것, 이걸 후회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억, 1000억이 있어도 죽을 때 옆에 소중한 사람 하나 없다면 어떨까요? 돈은 벌었는데 돈만 버느라 꿈도 건강도 추억도 없어. 그러면 저라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100억은 없어도 죽을 때 소중한 사람들이 곁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고마워하고 죽는 날까지 정신이 또렷하면 웃으면서 눈 감을 것 같아요.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돈 중요해요. 다만 뭐가 더 중요한지는 알고 벌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죽을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인가? 매일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급해 보이고 필요해 보이는 일이어도요, 죽을 때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가장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쓰는 법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안 죽어봤다는 겁니다. 아직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야. 그래서 그때 뭘 후회할 것인가 체감이 잘 안 돼요. 이럴 때는 인생 선배들은 뭘 후회하는가,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이야기, 다른 책들의 이야기를 빌려서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이즈 작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이즈 작다라는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나만 보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도전하지 않았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한 투자회사의 최연소 부사장이었습니다. 원래 잘 나갔어요. 1994년에 이미 연봉으로 100만 달러, 한화 약 14억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1994년에 14억이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연봉이 한 30억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엄청난 직장을 그만두고 베조스는 아마존을 창업합니다. 지금 봐서는 현명한 결정이죠. 그런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미친 결정입니다. 거기에 아마존이 창업 후 7년간 단 한 번도 연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매년 15억 이상의 기회비용을 그냥 버리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베조스가 이런 미친 결정을 내릴 수 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뭐냐? 바로 후회 최소화 프레임워크입니다. 베조스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80살에, 80살에 내가 오늘을 돌아본다면 후회할까? 이렇게 스스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전해서 실패하는 것보다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더 후회할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죠. 꼭 세계 1위 부자를 다투는 제프 베조스 사례까지 안 가도 돼요.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 이야기만 들어봐도요,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중에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분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보통 그런 겁니다. 도박, 지나친 음주, 흡연, 무리한 빚을 일으킨 투자, 폭언, 그렇게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일은 당연히 후회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뭔가 도전했다가 후회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도 듣도 못했어요. 설령 결과가 조금 안 좋았더라도 그래, 그래도 그때 재밌었어, 해봤으니까 됐다, 후련해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해보지 않은 것은 후회합니다. 공부를 더 해볼 걸, 그 기회를 잡아볼 걸, 대학원에 갈 걸, 사업에 도전해 볼 걸 등등. 사이즈 작게 안전지대 안에만 머무는 삶은 당장은 편안하죠. 그런데 후회를 남깁니다. 도전하는 인생은요, 당장은 불편해. 그러나 후련함을 남깁니다. 꼭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돼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만족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해봐야 합니다. 불법이거나 삐끗하면 파산하고 가족이 위험해지거나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요, 해봐야 후회가 안 남습니다. 그리고 보통 99%의 인생에선 해볼까 싶은 일이 방금 말한 것처럼 불법, 파산, 죽을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일인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하지 않기 위해선 사이즈 크게 도전해 봐야 됩니다. 사이즈 작게 산다는 말의 2번째 의미는요, 나만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 혹은 그 어떤 사람을 지향하거나 그쪽으로 주의를 돌린다. 그것은 성취해야 할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그가 대면해야 할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스스로 봉사할 이유를 찾거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을 통해 더 인간다워지며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출간 예정인 제 책이 있습니다. 이 집필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지금 검토 단계고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제 책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자아 실현의 함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흔히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런 조언을 많이 듣죠.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해야 진정한 자아 실현이 될 것처럼 느껴지는 조언들입니다.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보신 분들은 알아요. 분명히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직업이 되는 순간 이전처럼 재밌지 않아요. 물론 책임이 따라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본질적인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건 기준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 좋으려고 시작한 일이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나 좋은 걸로는 이게 뭔가 부족합니다. 돈도 충분히 벌어야 되고 고객 만족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이 좋아한다라는 것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어요. 무엇보다 분명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아 실현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프랭클 박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잊으면 잊을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이타적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 다른 사람을 짓밟는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기 건강 상하는 것도 무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프랭클 박사가 말하듯이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지향합니다. 그것은 의미일 수도, 다른 사람일 수도, 국가일 수도, 신일 수도,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나보다 큰 무언가라는 겁니다. 나보다 큰 무엇을 추구할 때 인간은 더 인간다워집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이 됩니다. 사이즈 작게 살면 후회한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가 이거예요. 이기적으로 나만 보는 인생은 후회가 남습니다. 나보다 큰 무엇에 기여할 때 인간은 뿌듯하고 살아있다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세계 평화니 빈부격차 해소니 이런 엄청난 목적을 추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아주 조금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2019년에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연구팀은요,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12분 동안 캠퍼스를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 중에 한 그룹에게는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빌어준 거죠. 이 타인의 행복을 빌어준 그룹은 불안감이 줄었고요. 행복감, 공감 능력, 배려심이 크게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나만 보고 살면 후회합니다. 나보다 더 큰 것을 보고 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살면 실제로 더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게 꼭 엄청난 목적일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나를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도록 빌어주고 도와주는 것,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미소 짓고 유의미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조금 더 사이즈 크게 후회 없이 성공하는 인생을 만드는 법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두 번째 후회는요, 충분히 돈을 벌지 못한 것입니다. 응? 아까 시작할 때 네가 100억 벌지 못한 거, 롤스로이스 못한 거 후회하는 사람 없다면서 생각되시죠? 맞습니다. 충분한 돈을 벌었는데 더 많이 벌지 못했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 가서 그거 후회 안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돈 벌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100억 못 번 걸 후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평생 가족이 돈 걱정을 하게 만들면 후회할 겁니다. 자식에게 한강뷰 아파트 못 사준 거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내 빚을 갚게 만들면 후회할 겁니다. 해외여행 많이 못 간 거, 막 전 세계 나라 다 못 가본 거, 이거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돈 걱정 때문에 가족과 싸운 시간은 후회할 겁니다. 2024년 한국복지 패널 조사에 따르면 가족 내 근심이나 갈등의 18.2%, 거의 5분의 1이죠. 이게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혼 상담 비율 중에서 10% 이상이 경제 갈등 때문에 생긴대요. 협의 이혼까지 포함하면요, 실제 이혼 사유 중에 돈 문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의 일치된 의견이 아니라 한 분석이 그래요. 세상에 돈보다 중요한 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다 돈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보다 소중한 것에 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니까요. 흔히 불행한 부자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부자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이혼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돈 때문에 싸우는 부자들보다 돈 때문에 싸우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경험입니다. 교사 시절에 제가 부동산 폭등장 꼭지에 올라타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진짜 망할 뻔했거든요. 아내랑 제 월급을 합쳐도 그 대출 이자 내고 나면요, 남는 게 거의 없어. 이 시절에 제가 아내랑 하는 대화는 대부분 돈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뭘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늘 그걸 꼭 사야 되냐 하면서 다퉜습니다. 제가 아직 부자는 아닌데 그때보다는 확실히 경제적 여유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돈 이야기를 해도 다툰다기보다는 계획을 세우는 그런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저는 이게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아내와의 관계와 가족과의 시간을 지켜주는 건 다름 아닌 돈입니다. 분명히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죠. 그런데 대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라는 이 문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으로 사용됩니다. 돈이 너무 없잖아요. 돈은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이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다투지 않을 정도의 돈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뱃돈을 받은 5살짜리 꼬마들조차 1,000원보다 10,000원 받는 것을 더 기뻐해. 그렇다면 그 꼬마들도 욕심과 욕망의 창조물일까? 아니야. 더 많은 부를 원하는 것은 식욕과 수면욕 같은 기본적인 욕구야.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건강한 욕구이고 가치가 있는 일이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 말은 돈 때문에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될 단계가 됐을 때 쓰는 말이에요.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필요하지도 않은 돈 때문에 중요한 걸 희생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 잡기 위해서 필요한 말입니다. 혹시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다투고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하면서 보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 돈을 벌지 못한 건요, 분명 후회로 남을 겁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냐 하잖아요. 방법이야 뭐 세상에 굉장히 많은데, 제가 SNS, 지금 보시고 계신 유튜브나 스레드, 인스타 같은 것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5일간의 강의를 통해서 무료 라이브로 알려드렸었거든요. 이미 속칭 전설의 라이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자체로 너무 좋았다라고 감사하게도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5일간의 강의가 분량이 좀 너무 많기도 해가지고 곧 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좀 짧은 강의들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무료입니다. 그 강의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서 제 뉴스레터를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 같은 유익한 컨텐츠도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그 SNS 수익화 강의가 준비가 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번째 후회는요,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뭘 후회하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는 돈 벌라며, 근데 이제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라고? 나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싶으시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 수준, 경제적 안정이라 함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없고 가족들이 돈 때문에 다퉈야 될 정도는 아닌 정도, 이 정도까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사람에게 써야 할 시간을 할애하고 타협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배우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좀 줄 수도 있고요.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에 못 갈 수도 있고, 부모님 찾아뵙는 빈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자가 아닌데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까? 저도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불과 진짜 얼마 전까지는 가족하고 시간 거의 못 썼습니다. 둘째가 태어나면서 요즘 좀 부족했던 거 보충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족에게 시간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면은 돈을 벌어야겠죠. 그러나 일단 돈 때문에 걱정할 단계를 넘어서면요,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써야 합니다.
CEO의 다이어리의 저자인 스티븐 바틀렛이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100억이 있어. 1000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당신에게 100억이 있어. 근데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어. 신약을 써야만 치료가 가능해. 근데 신약이 가격이 10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약을 사실 건가요? 라고 책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100억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사람이 아파. 100억을 내면 나아. 저는 일단 그 불치병에 걸린 대상이 배우자나 저희 애기들이다.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낼 겁니다. 부모님까지도 고민 없이 낼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솔직하게 내가 진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형제 자매부터는 조금 고민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거기까진 낼 것 같긴 해. 왜냐면 뭐 그만큼은 아니어도 먹고 살 만큼은 제가 다시 벌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핵심은 우리는 100억, 1000억으로도 살 수 없는 관계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전에 돈을 벌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고작 몇백만 원 때문에, 몇백만 원이 작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100억, 1000억 이상의 소중한 관계를 그 몇백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때문에 싸우면서 망치지 말자는 의미예요. 내 소중한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은요, 내 시간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돈도 못 벌었고 직장 생활하느라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어. 걱정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인구의 90%는 원래 그래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많은 양의 시간을 쓸 수 있다? 너무 축복받은 인생이죠. 결국 우리 그렇게 가야죠. 근데 누구나 지금부터 그럴 수는 없어요. 당장 시간의 양을 확보할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의 질이라도 높이면 됩니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얼마 안 되는 그 소중한 시간에 스마트폰을 봅니다. 직장 상사, 동료, 고객들에게 잘 보이려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출근해서 하기도 합니다. 저도 자주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이 질문을 떠올려 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내가 시간 쓰고 신경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내 가족보다 소중한가? 제가 직업이 아무래도 유튜버고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과거에는 유튜브 댓글이나 조회수 확인을 거의 10분 간격? 5분 간격으로 한 것 같은데 직장 다닐 때는요,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주말에도 출근해서 거의 무조건 일했어요. 출근 안 하면 찍힐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특히 생기고 나서 보니까 구독자분들이 아무리 저한테 소중하고 감사해도 제 가족만큼 소중하지는 않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실이 그러죠. 저는 100만 명 구독자랑 저희 자녀 한 명이랑 바꿀래. 이게 비교 대상이 됩니까? 당연히 저희 자녀가 소중해요. 그리고 상사에게 인정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말에 일 좀 안 한다고 제가 잘릴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상사 없이는 살 수 있는데 가족 없이는 못 살겠어요. 우리는 내게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신경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사람들을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이 우선순위만 다시 잡아도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쓰세요. 시간의 양을 늘릴 수 있다면 당연히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시간의 질이라도 늘려야 합니다. 내게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쓰는 시간의 반이라도 소중한 이들에게 쓰세요. 더 중요한 사람과 있다면 덜 중요한 이들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세요.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알아야 할 제대로 성공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라는 거죠. 왜? 성공한 인생이 결국 뭡니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후회하지 않는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 그리고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들이 어떤 걸 후회한다고 말하냐? 첫 번째, 사이즈 작게 사는 것.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인간은 도전해서 실패한 것보다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두 번째, 나만 보고 살면 후회한다. 나 자신의 그 조그만 인생의 사소한 문제를 신경 쓰느라 조금 얼마 더 벌고 조금 더 인정받는 것에 신경 쓰느라 나보다 더 큰 무엇, 공동체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본성이다. 두 번째,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한 것. 어느 정도 이상 돈을 벌면 그 이상의 돈을 벌지 못한 거는 그렇게 후회할 대상이 아니에요. 롤스로이스 안 타도 되고 반포 한강뷰에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서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가족과 돈 때문에 싸운 것,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이건 분명 후회할 주제가 됩니다.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못한 것.
우리 대부분은 정말 중요하지도 않은 필요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않으며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그들의 인생에 대해 관여하며 그들과 비교하느라 중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지 못한 것, 이것을 후회한다. 그렇기에 이런 거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 보다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소중한 것에 신경을 써야 한다. 결국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죽을 때 무엇을 더 후회할 것인가?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내가 후회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시면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삶을 저도 여러분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바로 지금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한 가지가 뭔지, 그걸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억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5년뿐만 아니라 시대 불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적용되는 돈 버는 공식이죠.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투자 아니면 사업입니다. 이 영상은 투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에 한정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뭔가를 팔면 그게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도 사람들이 나를 모르면 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뭘 파는 사람인지는 알아야 살까 말까 고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보셨을 전설의 짤입니다. 김은국 님이 조세호 님에게 안재욱 결혼식 왜 화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조세호 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고 반문한 짤이죠. 돈 버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한테 제 거를 왜 안 사세요? 라고 말했는데 고객은 모르는데 어떻게 사요? 라고 반문할 겁니다. 결국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일단 고객이 나를 알아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기억되는 것이 돈 버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된다라는 건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일단 눈에 띈다. 두 번째, 아는 사람이 된다. 첫 번째, 일단 눈에 띈다는 건 말 그대로 눈에 띈다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 내가 아는 비즈니스를 누군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고소당해서 송사에 휘말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먼저 연락하실 겁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친한 지인 중에 변호사가 있다,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아마 바로 거기 전화 때릴 겁니다. 왜? 내 인간관계 안에서 변호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까운 지인 중에는 그런 전문가, 변호사가 없어. 그럼 어떡할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어디서 본 적 있는 전문가한테 연락할 겁니다. 가령 여러분이 육아 관련 고민을 한다면 가장 먼저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볼 거고요. 애견 관련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강영욱 훈련사님을 떠올릴 거예요. 왜? 딱 그 분야 하면 생각나는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누군가의 지인이 되거나 뭐 법이면 법, 세금이면 세금, 특정 분야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떠올릴수록 자연스럽게 돈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어떻게 누군가의 아는 사람이 되고 기억에 남을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 팟캐스트에서 그 해답을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연쇄 창업가이자 작가인 다니엘 프리스틀리는 구독자 1300만 명인 팟캐스트인 The Diary of a CEO에 출연해서 이 기억되는 비결이 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을 제가 공개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한 인간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냥 이름 얼굴 아는 정도 말고요. 저 사람은 나 아는 사람이야, 친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숫자, 그 크기, 그게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연구나 이론마다 말하는 게 다르긴 한데요. 가장 유명한 숫자가 150명입니다. 1993년에 영국의 인류학자인 던바가 시행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던바의 수라는 개념인데요. 인간의 뇌 용량과 사회적 집단의 크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억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최대치가 150명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심플해집니다. 잠재 고객이 아는 150명의 지인 중에 한 명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분야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100% 나를 찾을 겁니다. 앞서 소개했던 다니엘 프리스틀리가 말하는 공식이 이 150명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한 단어로 7, 11, 4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7, 11, 4. 7, 11, 4 법칙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7은 7시간 이상의 실질적인 접촉 시간. 이 사람과 7시간 이상 접촉해야 된다는 거고요. 11은 11번 이상의 상호작용. 이 사람과 대화를 하건 지나가다 만나건 텍스트를 주고받건 11번 이상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요. 4는 4가지 이상의 장소, 뭐 카페건 유튜브에서건 아니면 지나가다 만나건 4가지 이상의 장소에서 노출이 되어야 된다. 4곳 이상에서 이 사람을 만나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 3가지의 조건 중 하나 이상, 뭐 많이 만족시키면 많이 만족시킬수록 좋겠죠. 그 정도를 충족시키면 이제 우리는 저 사람을 친구다라고 인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나서 제 대학 생활을 한번 떠올려 봤거든요. 대학교 때 처음에 대학 동기들 만나도 서먹서먹 하잖아. 처음에는 그냥 안녕 아니면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거쳐야지 이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고 좀 편하게 대하나. 이걸 제가 복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한 대략 7시간 정도 보낸 시간이 누적이 되고 11번 정도 강의건 뭐 식당에서건 뭐 아무튼 11번 정도 오며 가면서 얼굴을 보고 강의실 오고 가며 식당 모임 뭐 이런 식으로 4곳 정도 다른 상황에서 만나고 나면은 그러면 좀 이 사람을 편하게 느끼더라고요. 그 미만으로 만나거나 상호작용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조금의 친근감은 느낄 수 있는데 뭐랄까? 좀 내가 이 사람을 평소에 머릿속에 생각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떠올리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는데요. 비즈니스랑 돈 버는 데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하나의 기업, 하나의 제품을 기억하고 구매하려면 최소 이 제품, 이 브랜드에 관해서 7시간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11번 이상 그 대상을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쿠팡에서도 보고 네이버에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면은 이제 이 브랜드를 익숙하게 여긴다, 친근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이나 횟수를 못 채워도요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고무장갑이 갑자기 빵꾸 났어. 그러면 바로 쿠팡에서 검색해서 사죠. 그것도 최저가로 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방금 그렇게 빵꾸 났네? 라고 해서 바로 검색해서 오래 고민하지 않고 바로 산 물건들, 그런 물건들 중에 우리가 애정을 갖는 물건이 있나 생각해 보면 별로 없어요. 어떤 브랜드였는지도 기억도 안 나. 사용해보고 너무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팬이 된다 싶은 그런 브랜드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 브랜드의 광고나 상세 페이지나 브랜드의 영상 뭐 등등 그 브랜드에 대한 자료를 꽤나 오래 여러 번 여러 곳에서 본 브랜드라는 거죠. 요즘 제가 환장하는 브랜드가 제가 차고 있는 스포츠워치를 만드는 가민이라는 브랜드, 그리고 무신사에서 런칭한 무신사 스탠다드 스포츠거든요. 근데 왜 환장하나 봤더니 제가 운동하는 걸 요새 관심이 많아서 운동 관련 콘텐츠를 많이 보는데 그 운동 좀 한다는 크리에이터들은 다 이거 쓰고 있어. 그리고 알고리즘이 제가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계속 이것들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콘텐츠에서 이 영상의 후기, 추천 영상,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점점 제가 이런 브랜드에 환장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했을 때 우리가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다. 두 번째, 7시간 이상, 11번 이상, 4곳 이상에서 고객들이 내 상품과 서비스를 볼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첫 번째에서부터 맡길 거거든요. 직장인, 주부, 학생 이런 분들은 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비즈니스 아이디어 뭐 팔아야 되지? 그거부터 생성하는, 그리고 SNS를 활용해서 그 아이템을 판매하는 법까지 5일간 무료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막 후기가 달리는데 무료로 진행한 강의만 보고도 유료 판매에 성공했다, 팔로워 몇 1000명 모았다, 이런 결과물들이 무료 강의로도 나오고 있어요. 그 5일간의 라이브 내용 중에 핵심만 제가 쏙쏙 뽑아가지고 3개의 강의로 정리를 했거든요.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제가 그 강의를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무튼 상품 선정에서부터 막막해, 나 직장인이야, 팔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클릭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상품과 내 아이템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기억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게 7, 11, 4, 7, 11, 4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요즘 누군가를
7시간 이상, 11번 이상, 4곳 이상에서 만나는 적이 거의 손에 꼽아요. 없어. 나이가 들면서 특히 더 그러는 것 같거든요.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고요. 뭔가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예외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7시간 이상 안 만나도요. 특정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7시간 이상, 11번 이상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링크드인 이렇게 여러 플랫폼에서 소비한 경험은 많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정도 그 크리에이터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책을 냈다든지 물건을 판다든지 하면요. 관심 가지고 지켜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오프라인 관계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옮겨오고 있는 요즘에는 이 7-11-4 법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사실상 SNS밖에 없어요.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틱톡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 벌려면 SNS가 이제는 필수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돈 벌려면 SNS, 유튜브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꼭 달리는 반론이 있습니다. 야, 진짜 부자는 SNS 안 해. 이재용 회장님이 인스타그램 하시냐? 돈 잘 버는 사람은 SNS 할 시간이 없어. 제가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SNS 안 하는 부자도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지간하면 기본으로 다 합니다. 해외 영상들 보잖아요. 1,000억 넘는 부자들 4명이서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SNS를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잘 뽑을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가 돈이 없어서 유튜브를 합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루에 X, 옛날 트위터죠. 여기에 메시지를 90개에서 100개를 쓴대요. 지금도. 그리고 SNS를 직접 하지 않는 부자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회사는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온라인 마케팅을 안 합니까? SNS에 홍보를 안 합니까? 회사는 다 뒤에서 직원이 운영하건 대행사를 쓰건 SNS로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돈 벌려면 기억되어야 한다라는 명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억만장자들에게나 다 공통적으로 그냥 적용되는 명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SNS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또 그 다음으로 달리는 반응이 뭐냐? 그거 이미 레드오션 아니냐? 아까 소개해드렸던 다니엘 프리스틀리가 말하는 바에 따르면요. 전체 링크드인이라고 그 직장인들 많이 하는 SNS 있어요. 그 링크드인 유저 중에서 정기적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정기적으로 겨우 3%입니다. 그 중에서요. 매주 일주일에 1개 이상 글을 쓴다. 그런 사람은 전체 유저 중 1%에 불과합니다. 유튜브 전체 사용자 중에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전체 유저 중에 2%입니다. 그 중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하나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즉 플랫폼의 이용자는 레드오션이 맞고 포화 시장이 맞는데요. 생산자는 여전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2025년 기준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프리스틀린 뭐라고 말합니까? SNS를 시작하기에는 여전히 way early, 한참 이른 시기다 라고 말해요. 충분히 빠르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기억되기 위해선 7-11-4 법칙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최고의 수단이 뭐라고요? SNS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SNS를 시작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래 레드오션 아니야. 아직도 완전 초기야. 그래서 내가 진입해야지 하면은 성과가 납니까? 대부분 성과가 잘 안 나와요. 조회수가 잘 안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설령 조회수가 나온다고 쳐도요. 돈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다니엘 프리스틀리는 우리가 올리는 콘텐츠가 유의미한 결과를 내려면요. 5가지 조건 중에서 최소 1가지 이상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5가지는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3S2F, SSSFF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S는 scary, 무서움이고요. 공포를 자극해야 된다. 두 번째는 strange, 뭔가 이색적이고 낯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섹시, 진짜 섹시한 거 플러스 아니면 뭔가 멋지고 쿨한 거, 쿨하던가. 네 번째 F는 free value, 공짜로 뭔가를 나눠주던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familiarity, 친근감, 뭔가 너무 자주 봐서 친숙하던가. 이 5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갖춰야지 우리의 컨텐츠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면 근데 첫 번째 scary, 이거는 공포를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보면 큰일 납니다. 너는 이거 안 보면 암에 걸릴 거고 이거 안 보면 가난해질 거다. 이런 건데 이게 강력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어그로성이 너무 심해. 그래서 매번 이것만 하면 좀 욕을 먹어요. 두 번째 strange, 뭔가 특이하고 이상해야 돼. 이건 좀 감각과 재능이 필요하고요. 섹시는 더더욱 그렇죠. 섹시는 진짜 피지컬 섹시는 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야 되고 진짜 쿨하고 멋진 것도 좀 재능의 영역이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사실 그 섹시라는 거에 사실 잘생기고 예쁜 게 들어갈 텐데 차은우 칼이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있어도 대박이 날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앞에 세 가지는 조금 우리에게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두 개의 F만 남아요. 첫 번째 free value, 공짜로 뭔가 가치를 나눠줘야 된다. 두 번째 친근감, 자주 노출시켜서 나를 친근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free value, 공짜로 가치를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 프리스틀리가 말하는, 이미 몇백억 거의 1000억 가까운 부자가 말하는 SNS에서 평범한 사람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프리 밸류를 적극적으로 나눠줘야 된다. SNS 크리에이터 중에 잘 되는 분들은 대부분은요, 이 프리 밸류를 나눠주고 대신에 연락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요? 공짜로 뭔가를 나눠주고 연락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해외에 요새 비즈니스 관련 가장 돈 버는 법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크리에이터는 알렉스 홀모즈라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런데 알렉스 홀모즈는 어떻게 하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어디 글을 올리고 막 이런 거 다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컨텐츠를 보면요, 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양질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컨텐츠를 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메일 주소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내가 너에게 맞는 수익화 가이드맵을 보여줄게, 로드맵을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이메일 정보를 받고 대신에 가치를 나눠줍니다. 해외에 또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요즘에 댄코라고 있거든요. 이 댄코라는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다음에 그 영상을 올리고 요새 AI 관련 컨텐츠를 많이 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AI 프롬프트를 알려줄게 라고 고정 댓글 클릭해,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을 클릭하면은 이 사람의 뉴스레터를 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뉴스레터를 본다는 건 뭡니까? 이메일 주소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AI건 뭐건 막 철학에 관련된 이런 인사이트를 제공해주고 프리 밸류를 제공해주고 대신에 이메일 주소를 반대급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거 이메일 주소 받아서 뭐 하나요? 이메일 주소를 받는 대신에 프리 밸류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프리 밸류를 소비한 사람들한테 이메일로 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돈은 거기서 버는 겁니다. SNS에서 성과가 잘 안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free value, 내가 뭔가를 퍼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일기를 써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그래서 성과가 안 나는 겁니다. 반면에 free value는 줘서 팔로워는 늘었어. 근데 돈은 못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좋은 걸 나눠주기만 하고 연락처를 안 받아요. 혹은 연락처를 받아놓고 유료로 뭔가 판매하는 제안을 안 합니다. 조회수 나오는데 가난한 크리에이터들이 보통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SNS로 돈을 벌려면은 첫 번째, 유료 상품과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프리 밸류를 나눠주는 무료 상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료로 이거 줄 테니까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남겨줘 할 수 있는 그 미끼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제가 이 프리 밸류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전환용 컨텐츠, 제가 이거 나눠드릴 테니까 연락처 남겨주세요 하는 그 창구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그 방금 말했던 공짜로 뭐 나눠드릴게요 라는 컨텐츠를 홍보하는 홍보용 컨텐츠가 또 필요합니다. 사실 이 네 개가 있으면 요즘에 SNS로 돈을 못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뭔가를 무료로 나눠주고 연락처를 받고 우리가 평상시에 올리는 컨텐츠는 전부 그 나눠주는 컨텐츠로 조회수가 모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 오케이, 프리 밸류를 나눠줘라, 공짜로 뭘 퍼줘라. 근데 나는 줄 게 없어. 내가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전문가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아닌데 내가 뭘 줄 수 있어? 아니요, 있습니다. 왜 있냐? 우리는 누구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령 내가 기업 인사팀에서 일한다. 그래서 선발이나 인사 관련 업무를 진짜 질리게 했어. 그러면은 그 업무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뭔가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인사팀으로 회사에 취업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혹은 면접을 준비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많을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대기업에서 면접 몇 명 해봤더니 이런 사람이 뽑히더라. 이런 거는 가치가 있는 컨텐츠죠. 그 꿀팁들을 정리해가지고 뭐 현직자 입장에서 서류 전형 빨리 끝내는 법, 좋은 지원자를 받는 법, 아니면은 취준생 입장에서 인사팀이 지나칠 수 없는 이력서 만드는 법, 이런 걸 나눠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여러분이 카페 사장이에요.
엄청 대박난 카페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카페가 있고 매장이 한두 개 정도 있어. 그러면 이제 막 카페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분명히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겪어봤던 실패 경험이 있거든. 절대 이런 원두 사면 안 된다. 개업 시에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매장 위치는 이런 곳이다. 이런 거는 알려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꼭 굳이요. 내가 뭔가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까 제가 잠시 안내해드렸던 5일 수익화 강의 있잖아요. 그 수익화 강의를 보고 21살 대학생, 군입대 앞둔 대학생이 수익화에 성공했어요. 근데 뭐로 수익화를 했냐면 필사 모임, 그 명언 같은 거 매일매일 노트에다가 받아 쓰는 그 모임으로 수익화를 했어요. AI 활용해가지고 필사할 만한 명언 좋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모임분들한테 자 이거 오늘은 이거 씁시다 라고 해서 같이 쓰고 이렇게 인증하고 이런 챌린지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환급형 챌린지를 했어요. 보증금 뭐 5만 원? 만 원인가 5만 원이었나? 아무튼 보증금 걸고 몇 번 이상 달성하면 이거 그냥 다 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환급형으로 사람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10명이 모였대요. 근데 10명 중 대부분이 그 미션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서 대부분 완주를 했어. 근데 완주하고 돈을 돌려주잖아요. 근데 돌려줄 때 근데 이번에 필사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좀 이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요? 꾸준하게 이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후속으로 유료로 모임을 하는데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월 19,000원에 5명 팔았다 그랬나? 6명 팔았다, 7명 팔았다 그랬나? 아무튼 한 자릿수. 큰 액수는 아니에요. 큰 액수는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뭔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21살 대학생, 군입대 앞둔 사람도 그냥 이 뭔가 행위를 같이 하는 모임만으로도 수익화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무료 챌린지, 환급형 챌린지니까 돈을 내고 다시 돌려받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무료 챌린지잖아요. 이걸로 프리 밸류를 제공한 거야. 그 프리 밸류, 저랑 같이 공짜로 모임하실래요? 이걸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뭐 전문가여서 수익화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과 같이 한 겁니다. 경험을 사람들과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다 프리 밸류가 된다라는 거죠. 온라인에 SNS, 유튜브, 스레드, 인스타 여기에 콘텐츠가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의 콘텐츠를 모두 봐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내 콘텐츠를 봐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 콘텐츠를 올려놓고 왜 성과가 안 나지?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왜 봐야 되지? 사람들이 이걸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냐? 그 이유가 뭐예요? free value. 무료로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고 연락처를 받고 거기에 영업해서 돈을 벌어라. 이게 바로 SNS에서 지금 돈을 버는 공식이자 방법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돈 버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억되는 것입니다. 왜? 모르는 것에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갈 수 없듯이. 그런데 이 기억된다는 게 그래 나 저 사람 본 적 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친구라고 할 만한 내적 친밀감을 느낄 정도로 익숙해지는 한 사람의 15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공식이 뭐다? 7, 11, 4 7시간 이상의 콘텐츠 소비 11번의 상호작용 4곳 이상에서의 상호작용. 근데 현대에 그게 가능한 공간이 어디밖에 없다? SNS,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네이버 이런 곳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SNS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올린다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아요. 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free value. 공짜로 뭐를 제공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SNS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돈을 벌려면 첫 번째, 유료 상품과 서비스를 만든다. 두 번째, 프리 밸류를 담은 무료 상품을 만들고 세 번째, 그 프리 밸류를 나눠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네 번째, 다른 콘텐츠는 그 프리 밸류를 나눠주는 콘텐츠로 연결되게 세팅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금 SNS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는 원리고 구조고 시스템입니다. 사실 SNS로 뭘 팔아보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요, 제가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나한테 부족한 게 이거였구나 알고 똑똑하게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SNS 경험이 없어요, 비즈니스 경험도 없어, 그래서 좀 막막하다 그러시면은 고정 댓글에 있는 무료 강의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무료 강의를 하고 받았던 후기 좋은 게 엄청 많거든요.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짜리 강의나 컨설팅보다 월등히 좋았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해주신 피드백이에요.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제 무료 강의보다 좋은 스타팅 포인트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이 영상 자체가 충분히 이미 한번 해보신 분들 혹은 조회수는 뽑아봤지만 돈은 안 됐던 분들에게는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활용해서 조금 더 경제적 자유에 한 발짝 가까워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만 모르는 숨어있는 비밀, 절기 같은 게 아니에요. 고수 밑에서 3년 동안 청소하고 그릇만 닦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 가문에만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 수억 원 내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그런 특별해 보이는 비밀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지름길 같거든요.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강의 듣고 사기당하고 시간도 날리고 그런 겁니다. 잘 되려고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돈, 시간 날리고 인생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법은 정말 단순하고요. 그것도 무료로 배울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냐? 네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냐? 제가 그 정도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영앤리치의 대명사가 된 APR 김병훈 대표의 강의를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훈 대표가 누군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유재석 님이 광고하는 메디큐브,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APR입니다. 그 회사 대표이사가 김병훈 대표예요. APR은 코스피 상장사인데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9.68조 원입니다. 이 중에 창업자인 김병훈 대표의 지분이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31%, 대략 3조 부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요. 나이가 88년생입니다. 한국 나이 38살이고요. APR을 시작한 지는 한 1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김병훈 대표가 현대 아산재단에서 그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연사로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세상에는 성공하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38살 3조 부자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알려준 성공 비결 제가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하나를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공은 끝까지 해내기 곱하기 성장하기 곱하기 운. 다시 한번 끝까지 해내기, 성장하기, 운. 이 세 가지의 곱셈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 이게 전부입니다. 끝까지 해내기, 성장하기, 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김병훈 대표의 강의 그리고 여러 책에 있는 내용, 세계적인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끝까지 해내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딱 한 문장만 얻어간다면 다른 거 다 까먹더라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하는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게 뭐냐?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없으면 만들면 된다. 뭐라고요?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없으면 만들면 된다입니다. 결국 어떻게든 길은 있다는 거예요. 김병훈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표는 나만 찍을 수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만나거든요. 내 아이템이 실패할 때도 있을 거고요. 핵심 직원, 얘는 나가면 진짜 회사가 망해. 근데 나가. 아니면 소송을 당할 때도 있고 문제는 끝도 없을 겁니다. 꼭 사업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죠. 투자를 하건 뭘 하건 인생에는 끝없는 문제가 생겨요.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셀프로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식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문제라는 건 항상 있어요. 상수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누구나 몇 번은 반드시 큰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접어버린다? 당연히 실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실패라는 게 결정되는 포인트는 내가 접을 때예요. 그 접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다른 누가 해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 실패를 결정하는 건 외부 변수,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알리바바 창업주 마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회는 있다. 버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멈추기로 결심했을 때 비로소 실패가 끝이 되는 것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그냥 팩트만 보면요. 일단 하늘이 잘 안 무너집니다. 어지간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무너진다 한들 정말로 솟아날 구멍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져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구멍조차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명언이 있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도망친다고 인생이 편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살면서 끝까지 해내기, 김병훈 대표가 말하는 끝까지 해내기 대신에 도망치기를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기업에 들어갔는데 일을 잘했어요. 3개월 만에 과장에서 본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당시 제 한계였어요. 왜냐하면 교사만 하고 과장은 사실 과장까지는 실무자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람 관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관리, 일을 위임하는 것에서 자꾸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몸으로 막았어요. 본부장이면 위임을 하고 시키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제가 몸으로 막으니까 잠을 못 자죠. 잠을 못 자니까 점점 더 인지 능력이 떨어져. 이제 구멍을 못 막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퇴사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잖아요. 정확히 제가 포기했던 바로 그 문제, 사람 관리를 못하고 위임을 못했던 그 문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고 승부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제가 그때 도망을 쳐야 됐던 게 아니죠. 저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건 내가 넘어야 할 산이다. 내가 이것만 넘어서면 더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어야 되죠. 김병훈 대표는 뭐라고 말하냐? 실패를 겪었다는 건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확해요.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뭔가 외부 요소로 인해서 변수로 인해 실패했다? 그럼 거기는 엔드 포인트가 아니에요. 엔드 포인트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그럼 외부의 실패는 뭡니까? 끝이 아니고 배움의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끝까지 해내겠다는 태도와 끈기, 그게 김병훈 대표가 말하는 성공 방정식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성장입니다. 앞서 끝까지 해내야 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끝까지 버텨야 된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내는데 당장 내 능력이 부족하다면 성장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교사할 때 느꼈던 아이러니인데 어떤 선생님은 20년 차 교사예요. 그러면 20년 했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수업도 못하고 일도 못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 선생님의 수업을 싫어하고요. 어떤 동료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과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3, 4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수업을 너무 잘해요. 한번 참관을 해보면 감동받고 나오게 돼요. 그런 분들이 보통 일도 말도 안 되게 잘합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합니까? 20년 차 교사는 하던 대로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연중에 언제 제일 바쁘냐면요. 연말에 내년에 업무 분장 지원할 때 제일 바쁩니다. 내가 수업 준비 다 돼 있는 과목, 할 줄 아는 업무만 맡으려고 기를 쓰고 관리자랑 싸우고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난리가 나요. 반면에 잘하시는 분들은요, 끝없이 변합니다. 외부로 연수 들으러 다니고 이미 잘하는 분이 배우려고 계속 다니고요. 가르치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를 계속 도전합니다. 이런 노력이 3, 4년 반복되면 똑같은 1년을 20년 반복한 사람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느꼈습니다. 아, 단순히 오래 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하구나.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에서 무슨 일이든지 더 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주제를 다루거든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 잘하는 방법을 설명해줘요. 첫째,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선점을 찾아내라. 둘째, 행동하기 전에 그 일에 필요한 지식을 반드시 흡수하여라. 셋째, 실수하지 말아라. 넷째, 효율적으로 일해라. 효율성은 언제나 당신의 지식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다섯째, 그 일을 이미 해본 경험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다 뭡니까?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건 배워서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끝까지 해내기를 알려드렸는데 이것과 성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 결국 정말 해내려면 그냥 버티고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성장이 필요한 법이죠. 김병훈 대표는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표 개인의 성장을 강조합니다. 그는 대표의 성장이 조직의 성장을 좌우한다라고까지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해준 이야기가 너무 와닿았거든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하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대표들의 그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버리지 병이야.
내가 실무를 뛰고 있으면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실무 뛰면 안 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맡겨야 된다. 뭔가 그런,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강박, 욕심, 병이 있습니다. 맞는 말인데 김병훈 대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리 위임을 해도 가장 중요한 실무는 대표 개인이 꽤 잘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능력치가 0.1%인 대표가 0.01%인 직원을 고용해서 맡기는 건 아주 훌륭한 팀이다. 그런데 능력치 40%밖에 안 되는 대표가 30%를 고용해서 팀을 꾸린다면 그건 좋은 팀이 아니다. 너무 와닿아가지고 아멘을 할 뻔했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고용할 사람이 상위 1% 아니 0.01%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30%가 아니라 1% 이상이다라고 알려면 어때야 돼요? 내가 1%여야 돼요. 적어도 대표가 그에 근접한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사업뿐만 아닙니다. 투자에서건 인간관계에서건 다 마찬가지예요. 성장은 만족스러운 삶,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인간은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고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닌 분들은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즘 이렇게 제가 성장하자, 나아가라, 도전하자 이런 말 하면은 피곤하다, 그만 좀 해라, 숨 막힌다 이런 댓글 달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의 등을 떠밀 생각이 없어요. 이게 민다고 미뤄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밀려서 앞으로 가면은 그분들 말처럼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그런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성장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는 성장할 때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마인드셋과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실제로 성장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때부턴 성장을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한동안 성장을 포기하고 살아봤거든요. 뭐 더 안 하려고 하고 나 편하려고 하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근데 안 돼요. 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돼. 스트레스를 차라리 좀 받고 말지 더 성장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요.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더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안주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멜컴 머거리즈란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죽은 물고기만이 흐름을 따라간다. 성공 방정식의 세 번째 요소는 운입니다. 사업에 운이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맞죠? 필요하죠. 그런데 이 운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이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병훈 대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강의가 현대 아산재단에서 주최하는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기조연설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 무대에 서신 분은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승건 대표는 사업은 운이 99%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운이라는 건 진짜 운이에요. 뭐 정책적인 운, 시대적인 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뭐 그런 걸 다 포괄하는 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운빨이니까 포기해 이런 말을 하셨던 건 아니고요. 결국 운을 이기는 방법은 계속하는 것, 끈기뿐이다. 사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김병훈 대표는 이 운을 좀 다르게 정의합니다. 김병훈 대표님은 운을 귀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업에서의 운은 귀인을 만나는 것이다. 개인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큰 성공을 거두려면 특히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건 혼자 못하거든요. 결국에는 귀인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귀인을 어떻게 만나냐, 운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냐, 이게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연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 내 주변에 그 수준에 맞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메이플 스토리 생각나더라고요. 해보셨나요? 그 옛날에 메이플 스토리에 파티 퀘스트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커닝시티 파괴. 쪼랩들은 여기 다 있어요. 한 레벨 20인가? 그때쯤은 여기 다 모여. 여기가 경험치를 많이 줬거든요. 팀원 중에 빌런이 있으면 깨기가 좀 빡세서 짜증나긴 하는데 일단 깨면 경험치를 많이 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커닝시티 파크에서 레벨을 쌓고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파티 퀘스트로 가야 돼요. 그 다음은 그 루디브리엄에서 장난감 공장 파티 퀘스트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성장하고 나중에 진짜 고렙으로 가면 제가 메이플 할 때는 최종 보스가 자쿰이었거든요. 고렙들은 다 여기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자쿰 한번 잡기가 진짜 힘들었고 한번 잡으면 우와 잡았대 이런 때였거든요.
저는 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아무튼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문제를 만나겠죠. 그 문제를 돌파합니다. 그럼 레벨이 올라요. 그러면 내 주위에 나랑 같이 노는, 같이 파티하는 사람들이, 레벨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또 레벨업을 해. 그럼 또 그 다음 목표를 잡아. 이제는 작품 잡으러 가야 돼. 그럼 또 어려워. 문제가 생겨. 근데 결국 끝까지 해내. 그러면 성장하고 또 주변에 더 뛰어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 선순환이 김병훈 대표가 말하는 사업의 무한 동력이에요. 그런데 이 운이라는 거, 능력을 키우고 성장하고 귀인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제가 김병훈 대표 강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먼저 귀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고 귀인이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방적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빌런이 아니어야, 다른 사람들의 퀘스트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다음 파티에 나를 불러주고 내 레벨업도 시켜주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귀인이 되는 것. 이게 38살에 3조를 번 김병훈 대표가 말하는 운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병훈 대표가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 성공 무한 동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끝까지 해낸다, 성장한다, 그러면 운, 귀인이 따라온다. 그러면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문제를 만난다. 다시 끝까지 해낸다, 다시 성장한다, 다시 또 다른 귀인이 나타난다. 김병훈 대표는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성공하는 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해요. 본인이 말하는 공식은 성공하는 법 A일 뿐이지 세상에는 성공하는 법 B, C, D, E, F, G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본인이 말한 방금 그 성공 방정식 A는 경험상 확실히 존재하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공식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끝까지 해내기. 작은 문제가 잠깐 생겼다고 포기하잖아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끝까지 하나를 해내면 성장합니다. 그럼 내 주변에 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더 큰 일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 결국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 오늘 얻어가야 할 단 한 문장이 있다면 이겁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길을 찾을 수 없으면 만들면 된다. 요새 김병훈 대표님이 하도 핫하거든요. 그런 분이 강의를 했다고 하니까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만 해도 평소에 이분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이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뭘 배울 수 있고 이런 거를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제 구독자분들이 핵심 내용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핵심 내용을 발췌하고 각색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렸고요. 실제 본 강의가 정말 좋습니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그냥 김병훈 치면 나올 거예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